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소방서에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스팀 사이언서 발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거제 소방서 이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으로부터 화재 예방 대책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을 위해 열병합발전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발전소 화재는 매년 연평균 33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발전소 스팀 사일런스에 관한 연구 사례는 전무하였고 화재 감식 빅데이터로 활용할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화재는 23년 2월 28일 10시 50분경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 약 44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발화 지점은 중축동 지붕이 스팀 사일런서였으며 여기 보이시는 스팀 사일런서는 발전소 고온 증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설비이고 옆에 보이시는 디퓨저는 연통형 배관을 의미합니다. 발화 지점은 디퓨저와 지붕 마감재 사이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연료를 천연가스 LNG를 사용하고 LNG를 가스터빈을 돌려 1차 발전을 하고 2번 배열 회수 보일러를 가동시킵니다. 이번 배열 회수 보일러에서는 고온고압의 증기압을 발생시키고 3번 스팀 터빈을 돌려 2차적으로 발전합니다. 한 번의 연료 사용으로 두 번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재 조사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의문점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현장 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설비 온도 특성을 확인했고 각 설비 온도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재현 실험은 수증기가 건중기로 바뀌었을 때 온도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1차 재현 실험 결과 수증기가 건중기로 바뀌었을 때 200도 이상의 상승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재현 실험에서는 지붕 마감재 각각의 재료와 종합한 재료가 몇 도의 온도에서 착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했으며 실험 기준 및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차 재현 실험에서는 지붕 마감재 재료를 3가지를 종합해서 착화되는 온도를 측정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2차 재현 실험에서는 지붕 마감재의 발화 특성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재료에서는 착화가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3가지 재료를 종합한 구조에서는 600도 이상의 온도 상승과 함께 가장 발화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차 재현 실험에서는 고온고압의 증기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2차 재현 실험에서는 각각의 재료를 종합한 지붕 마감재의 높은 온도로 추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붕 디퓨저 증기열에서 발생하는 열과 지붕 마감재로 열 전달되어 착화되고 구조적인 요인이 결합된 복합 화재로 분석됩니다. 기존 설계 도면상의 디퓨저와 지붕 마감재 사이 공간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스팀 사일런서 디퓨저와 지붕 마감재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 도면이 수정되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현장에 재설치된 스틱 사일런서의 모습이고 디퓨저와 지붕 마감재 사이에 냉각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였으며 이는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에 반영된 사례로서 화재 예방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 대책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의 이중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장 시험 운영 시에 화재 진압 장비와 인원이 확보되고 시험 가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감재의 연소 특성을 고려해서 자재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열명합발전소 스팀 사일런서 발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소방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무소에서 전기 전문가 추천해드리고 축제에 가야지 축제. 저 뒤에 테이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소방서 화재조사 분석과에서 근무하는 광역조사관 수방장 권영남입니다. 제 논문의 제목은 구형 투명 조명기기에 의한 태양광 직광으로 발생한 주택 화재 발화 메커니즘 분석입니다. 네, 연구 배경입니다. 구형 투명 조명기기란 구 형태의 인테리어 조명으로 전원 연결 시 내부 LED가 전등되어 표면 문양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투명 물체입니다. 돋보기 효과란 이런 투명 물체가 햇빛을 한정에 집중시켜 국부적으로 높은 온도를 만드는 현상입니다. 위 두 가지가 결합하면은 주택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 화재의 원인 공유로 화재 조사관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화 원리입니다. 구형 투명 조명기기는 앞뒤가 모두 블록한 구조로 입사면과 출사면에서 모두 굴절이 발생합니다. 초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태양광이 직관될 수 있습니다. 초점 거리와 수치 개구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수치 개구수란 빛을 받아들이는 각도 범위로 굴절률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형 투명 조명기기는 유리 재질이기 때문에 굴절률과 수치 개구수가 크므로 많은 광선을 수용할 수 있어서 이런 직사광 조건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실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소재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화재 조사관은 발화 지점을 2층
화재 원인을 돋보기 효과로 추정하였습니다. 발화주택의 외부 전경입니다. 이 그림자 방향을 통해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2층 창호 공간으로 태양광이 입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화 장소인 2층 침실입니다. 창호 공간을 제외하고는 소실 피해는 없었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창호 공간입니다. 이 창틀에 보시면 그 V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호 공간 좌측에 구형 투명 조명기기와 최초 착화물로 추정하는 펼쳐진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종이 상자는 보시다시피 강하게 탄화되어 있었습니다. 출동한 화재조사관은 화재 원인을 돋보기 효과로 추정하여 가설을 검증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실험에 사용한 물질은 화재조사관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라텍스 장갑입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라텍스 장갑에 태양광이 직감되어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현 실험을 한 번 더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장소는 소방서 옥상이고 가열물로는 열 흡수율이 높은 흑색 한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준비 상태로 차광을 유지한 상태에서 흑색 한지를 2번 접어서 거치대와 조명기기 사이에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실험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실험 시작과 동시에 태양광 직감이 형성되었으며 1초 후에 연기가 발생하고 약 7초 후에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직감이 형성되었을 때 온도는 92.1도였으나 온도가 상승하여 실험 도중에 최고 228.6도까지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흑색 한지 사진으로 직관이 형성된 부분에는 국부적으로 탄화 흔적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실험을 통해 외부 점화 없이 태양광 직관으로 가연물 탄환이 발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구형 투명 조명기기에 의한 발화 메커니즘을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직사광 조건에서 구형 투명 조명기기를 발견하면 집단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주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소방본부 서천소방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서부구 화재사관 박경주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파이썬 기반 이전 AI를 활용한 화재감식 개선 방안 연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연구의 핵심과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론적 배경, 인공지능 자료수집 및 적용, 공유주택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재원수입니다. 자, 먼저 서론입니다. 자, 서론에서는 연구의 출발점에 대한 내용과 문제의식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AI,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화재 조사 분야에서도 그 기술에 대한 활용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반복되는 대형 화재 속에서 기존 감식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과 VR 기술을 활용하여 좀 더 과학적인 화재 조사 방법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충남소방 화재사에 AI 기술을 정비해 보았고 업체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기술을 분석하여 새로운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자, 이 점은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크게 머신러닝, 딥러닝, 자연 처리로 구분됩니다. 본 연구는 영상과 텍스트 분석 기능 중심으로 활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이썬은 직관성과 번역성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핵심 언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가 실제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파이썬 코드입니다. 화재 패턴 분석을 위한 AI 기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업체, AI 전문업체,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협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AI 기반 화재감 시스템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2%가 시스템 구축 시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요. 특히 3D 모형 기반 모의 감식 교육을 선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AI를 현장 감식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3장 인공지능 자주수 및 적용입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AI 기반 보고서 자동화, 일본은 화재 예측 시스템, 중국은 딥러닝 기반의 단락형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세추 기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정 및 단락형 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재조사 분야에서도 이미 AI 활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에서도 실제 화재 현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서포트 서치로 실시간으로 화재 현장에서 탈원물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챗GPT를 이용하여 단락형 관련 정보도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 보고서 작성에 정확도 형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VR 기반 감식망의 인공지능을 접목한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행연구인 2020년 농산소방서 메타부터 기반 VR 액체 모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서포트 서치로 유료 패턴을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챗GPT 영상 분석 결과 프레임 공간별 피해 신도 확인을 통해 발화 지점을 추정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지만 추후 데이터가 많이 축적된다면 발화 지점 판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단독주택 화재 현장을 VR로 스캔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닥에 유료 방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러한 화재 패턴을
딥러닝하여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감식 시스템을 착안하여 이걸 명칭을 기존 A라 하고 한번 그 연구 실제로 이게 구현되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중앙사관학교 VR 입체 모형을 분석하여 AI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포 패턴을 딥러닝하여 실제로 기존 AI 시스템의 적용 결과 바닥에 포 패턴이 식별돼가지고 의미 있는 AI 판별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영상은 실시간으로 AI가 화재 영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바닥에 포 패턴을 자동으로 식별해냅니다. 자, 우측의 영상은 지금 포 패턴을 딥러닝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패턴, 화재 패턴이 인식된다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놓칠 수 있는 화재 패턴을 캐치할 수 있고 이는 화재 규명 원인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상 공유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화재 조사 보고서는 품질 편차와 정보공유 한계로 신뢰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화재사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간 소통 기반 AI 협업 환경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험과 비용으로 한계가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은 AI 데이터 기반의 화재사 정보공유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 AI를 적용해 화재 패턴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직관적인 조사 기법과 AI가 결합하여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향후에 조사원과 AI가 협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이번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데이터 수집의 정밀성과 일관성입니다. 특히 AI 기반의 화재 조사가 성립되려면 미국처럼 각 팀에 데이터 수집 전문가가 배치해서 좀 더 과학적인 화재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 비전 AI를 가지고 이제 화재 기법을 활용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법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개발한 것은 다른 점이 있는지 저의 신뢰성이나 또 뭐랄까 좀 정확성을 올리려면 또 어떤 식으로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실험을 이제 해서 특히 이제 딥러닝 하려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제 전처리 된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들은 그냥 보통 우리가 찍는 사진이 아니고 좀 이렇게 정확하고 좀 화질이 좋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찾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이 AI가 뒤떨어진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그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제언에 이러한 데이터 수집 전문가가 팀에 배치돼가지고 이제 그분들은 진짜 이제 이러한 사진 찍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셔가지고 그 정보도 축적하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축적되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프로그램을 아까 솔라이 맞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포캐셔라고 네. 이제 그게 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소울 아이콘으로 이제 그 천안에 빅코라는 AI 전문업체 내 원래는 요거를 한 게 아니고 휴대폰 검수 작업을 있어가지고 CCTV 영상으로 판별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캐치하는데 오브젝트
판별해서 이제 그걸 단지 이제 포 패턴으로 바꾼 거고요. 이제 포 패턴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처럼 그런 데이터가 기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한 70~80% 정도밖에 지금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그분 말씀으로는 더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90% 이상까지 네, 이걸 캐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박수 먼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분산소방서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화재감식학회 구성원 역시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통해 안전한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대전 분산소방서 화재조사관 박철우입니다. 본 연구팀은 온도 변화에 따른 커피시터 특성 분석과 화재 개연성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연구의 필요성부터 커피시터 감정 기법을 위한 재현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회로 필터링, 전력 조절의 필수 부품으로 작용하며 산업 전반의 핵심 역할을 하는 커피시터. 최근 5년 커피시터와 관련된 화재는 총 112건, 재산 피해 1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수명 예측, 메커니즘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커피시터 발화 개연성을 보다 깊이 연구하고자 3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커피시터 물리적, 전기적 특성 변화, 내부 유전체, 도전성 물질의 고동 분석, 구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트래킹 발생 개연성까지입니다. 커피시터라는 수동 소자는 구조와 유전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전극, 유전체, 리뷰선, 케이스로 구성되며 전압 저장, 전압 평활, 신호 필터링 기능 또한 다양합니다. 설정하였던 목표에 따라 3가지의 기초, 개연성, 위험성 실험을 설계하였습니다. 기초 실험에서는 온도 변화를 통한 커피시터 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화재 개연성 평가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커피시터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정전 용량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필름 커피시터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정전 용량의 값이 감소하고 180도에서 이상 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커피시터에 사용되는 유전체의 재료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정전 용량의 값이 상이하고 고온 환경에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류별 특성 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 실험에서 정전 용량의 값이 감소하고 이상 수치가 발생한 필름 커피시터에 초점을 맞춰 통전 중인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내부 유전체, 도전성 물질의 고동을 분석하였습니다. 170도, 190도 구간에서는 내부 압력이 상승하여 외형이 팽창하고 인클로저 소재가 파손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210도, 230도 구간에서는 내부 유전체가 누출되고 PCB 회로에 유입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로에 유입된 유전체가 침상 구조의 붕괴와 용융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트래킹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시료에서 탄소 성분의 원자 비율과 질량 비율이 각각 80%, 71%
1%로 높은 구성비를 가졌고 기존의 유기 절연재료 탄압 특성에 관한 연구들로 탄소 성분이 트래킹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산소 농도의 증가와 불순물의 존재는 절연 성능을 저하시키고 방전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연 파괴 조건을 분석하고자 실제 장착 상태를 반영한 트래킹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리드선이나 이격거리는 0.77, 2.36, 표준 권장거리 기준 4mm로 설정하여 실험하였습니다. 0.77mm 이격거리는 150V의 누설 전류가 상승하여 0.2A의 고정 전류가 형성되었고 2.36 이격거리는 200V의 누설 전류가 반복되고 0.27A의 고정 전류로 전환되었습니다. 표준 권장 거리 기준에서는 275V의 0.35A까지 도달한 후 불꽃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 실험을 통해 정전 용량의 측정은 열화 정도를 진단하는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고 화재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유효한 기초 자료임을 파악하였습니다. 개연성 실험을 통해 유전체 열화, 보전성 잔류물의 형성은 절연을 파괴시키고 트래킹 경로를 형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험성 실험을 통해 리드선과 보전성 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아크를 발생시켜 국부적 발열을 통해 화재로 직결될 수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종합하여 컵패시터의 정전 용량의 측정, 증거물의 성분 구조 분석, 트래킹 흔적 확인, 컵패시터 화재 조사 3단 로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화재 현장은 복합적인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본 연구는 주로 온도 상승이라는 단일 스트레스에 집중을 하였고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사용한 위험성 모사 실험으로 누설 유전체 조성과 동일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복합적인 변수를 적용하여 연구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유전체가 유출되면은 그 유전체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전체가 누유로 인해서 도전밀도가 형성된다나요?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도전밀도가 형성돼서 생기는 발생합니다. 유전체가 누설되는 변수는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저희 실험은 온도 상승으로 누설되는 가설을 설정했고요. 전압이나 그리고 노후 그리고 다른 변수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온도 변화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주시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실험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소방본부 서형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발표를 하게 된 영광이고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화재 감식학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NMR 용매를 활용한 유류 중건물 보존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목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은 구조 현장과는 달리 몇 가지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고온, 소화수에 의한 현장 보존에 한계가 있고 연기, 그름 등에 의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 경찰, 국가수 등이 혼재하여 조사기관이 혼재하여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유료물질이 사용되는 화재 현장은 고열, 시각 연과로 인해 증거물이 급속히 소실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내에 유료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화재 조사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료물질이 사용되는 화재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도표는 지난 5년간 충청남도의 화재 발생 건수를 보여줍니다. 총 1만여 건의 화재 중 유료물질이 사용된 화재는 2%, 233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사상자 수를 비교해보면 무려 14%, 사망이 9명, 부상이 51명으로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성난경 화재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 2명은 바로 우리 동료인 소방관이었습니다. 당시 소방에서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를 살펴보면 방화가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강릉경찰서의 내사 보고서를 보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여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은 소방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 톨루엔, 자일렌 등 신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서로 상반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화재의 특수성 중에 조사기간이 중복되어서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지난 1년간 충남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소방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하고 얼마 만의 기간 후에 감정 결과를 받아보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많았고 2개월, 심지어는 6개월이 넘어서 그 감정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이 유료 증거물이라면 과연 이러한 감정 결과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NMR을 이용한 것인데 NMR은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즉 핵 자기 공명을 이용한 분석 방법입니다. NMR은 크게 자석, 프로브, 콘솔, PC로 구성되어 있고 분석 이론은 원자핵이 강한 자기장 안에서 특정 주파수의 라디오파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동영 영상을 보시면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에 적당한 NMR 용매를 넣어 혼합을 시킨 후 그렇게 만들어진 용액을 NMR 튜브라고 하는 가늘고 긴 유리관에 옮겨 담고 NMR 분석 기기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 속에 시료가 배치되게 되고 라디오파를 조사하여 신호를 감지, 스펙트럼을 생성하고 그 스펙트럼의 피크 위치와 모양으로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표적인 유료물질인 톨루엔, 헥세인, 이소옥테인을 치료로 선택하고 NMR 용매제로 클로로포르, DMSO, 메탄올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NMR 용매를 선택하는 것인데, 세로축으로 보이는 것이 실효물질이라고 한다면 가로축에 클로로포름, DMSO, 메탄올 같은 것을 용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듯이 이 점으로 찍힌 부분이 용매가 NMR 용매와 시료가 혼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는 톨루엔, 헥세인, 이소옥테인과 혼화가 되지만 DMSO, 메탄올 같은 경우는 톨루엔과는 혼화가 되지만 헥세인, 이소옥테인과는 혼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섞어보면은 메탄올과 헥세인을 섞어보면 이렇게 층리지고 혼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NMR 분석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톨루엔을 7일, 14일, 30일의 간격을 두고 원래 채취한 시료 그대로 보존을 한 후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상단, 좌측 상단에 있는 게 톨루엔의 기준 스펙트럼인데 7일, 14일, 30일이 지나고 역시 동일한 스펙트럼이 얻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헥세인도 7일, 14일, 30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분석을 하였는데 역시나 기준 스펙트럼과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소헥테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7일, 14일, 30일 시간 간격을 두고 분석을 한 결과 역시 동일한 물질이 검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료와 혼화가 될 수 있는 NMR 용매를 선택하여 7일, 14일, 30일 시간 간격을 두고 보존을 해도 동일한 물질이 역시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유료 물질의 보관용기인 유리병과 금속 캔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유리병에 유리중건물을 보관했을 경우에는 역시 기준 스펙트럼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었으나 금속 캔에 보관을 했을 경우에는 기준 스펙트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 피크가 발견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소옥테인도 마찬가지로 이상 피크가 발견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금속 캔에 있던 어떤 물질이 NMR 용매에 용해되어서 그 시료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았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료 증거물을 수집할 경우에는 유리병에 수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유료 증거물에 대한 분석은 GC 분석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GC 분석은 비휘발성 물질에 대해서는 분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분석 횟수가 이례적이라는 제한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NMR 분석을 이용하면 휘발성 여부에 상관없이 비파괴적인 분석이 가능하므로 시간 경과에 상관없이 그리고 횟수에 제한 없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오래 걸렸던 유료 증거물 감정 기간이 지날수록 신뢰도가 떨어졌던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실까요? 네, 질문. 연구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을 보시면은 앞에 경우도 한국 있는 것 같은데 이 제목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목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NMR이라는 그 영문을 그대로 쓰셨어요. 그 한글을 하고 영문을 섞어서. 네. 그럼 여기 아까 이제 핵장 공명이라는 한글로 표현하고 네. 그런 영문에는 이제 뭐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저넌스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왜냐면 NMR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럼 여기 핵장 공명이라는 거 한글로 위에 표시해주고 밑에는 또 영어로 해주면은
이 제목을 읽는 사람한테 좀 편하지 않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분들도 그런 책을 발견이 됐을 때 코멘트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이쪽 네. 예, 하는데요.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리는데 아까 DC하고 NMR하고는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FTIR하고 그 NMR하고의 차이점은 뭔지 그게 궁금하고 NMR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거, NMR과 어떤 거의 차이점 말씀하시죠? FTIR. FTI? FTIR.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앞에 질문 제가 모르겠고, 비용은 저희가 이거를 대전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석 비용 자체는 뭐 시간에 따라서, 이 재료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서 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이 DMSO라는 용매제를 저희가 50ml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한 70만원 정도 합니다. 50ml.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구원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소요는 상당히 가격은 비싼데 클로로포론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용매를 활용하게 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채취한 시료에다가 클로로포름만 이렇게 섞은 다음에 바로 NMR 튜브에다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라 상당히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단점은 좀 저희 현실상 예산이 좀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까 또 질문, 네, 질문. 지금 이제 연구 제목을 보면 어떤 증거물 보존성 확보에 대한 연구 방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용기에 대해서 유리병, 네. 그다음에 이제 금속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속캔에서는 어쨌든 용매에 네. 용물이 어쨌든 용매에 대해서 어쨌든 변성기라든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유리병 같은 경우에도 보면 투명 유리병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투명 유리병에 대해서 그 어떤 빛의 과시광선에 대한 분명히 영향적 변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명으로 해가지고 관찰한 거라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유리병에 대한 특히 뭐 갈색병이나 네. 어떤 과시광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부분 그 병을 했을 때 네. 변성된 부분을 좀 추가해서 좀 관찰해 보시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겠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실험을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하지 않고 실내에서 해서 투명 유리병을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 갈색병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보존 효과가 있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없으시면 네, 다시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소방부 고령도방사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론기반 화재조사 분야 사업과형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경북소방본부 고령소방서 황인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소방에 보다 발전적인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영광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 드론 기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재현 실험과 검증에 대해 설명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 화재의 특징을 알고 계신가요? 최근 화재의 특징이 최근 기억나는 화재가 있으시겠죠? 모두 공통점이 바로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화재 조사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였고 드론 기술을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로 약 180일 동안 주력하여 연구하였고 그동안 드론 일정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화재 조사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합니다. 첫째, 소방관이 직접 화재 조사를 하는 현장은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둘째, 기존 화재 조사 방식으로는 수작업을 통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측정치가 정확치 않고 골든타임을 거쳐 신속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사진 촬영 방식 위주의 현장 보존 방식에는 정확성에 대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해상도 영상 촬영과 3D 매핑,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드론을 통한 스마트한 화재 조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재현 실험에 있어 실험 목표 및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드론 기반 조사의 효율성을 점량적으로 검증한다는 데 있습니다. 가설로 드론 데이터는 기존 인력 조사대입니다. 실험체의 구성으로 3평 샌드위치 패널을 주택형 구조로 설계하였고 내부에 실제 주택과 같이 책상, 침대, 직기류를 비치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마라지점 추적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촬영에 있어 숙련된 화재 조사관이 촬영하였고 자전 및 열점을 육안으로 식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드론 촬영의 경우 화재 발생 직후 화재 현장에 출동한다는 가정하에 투입하여 열화상 스캔 및 최고 온도 지점을 실시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라지점 추적에 대한 연구 성과입니다. 탐지 성공률 및 정밀도에서 드론의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는 월등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기존 화재 조사관은 마라지점 추적에 많은 시간과 정밀한 추적이 불가능한 반면 드론을 통한 드론의 간격 0.5m 이내에 측정하여 95%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한 출동이 이루어진다면 증거 훼손을 최소화하고 화재 원인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피해 면적 산정입니다. 피해 면적 산정 시 조사관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측정하였고 재현 실험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구조물이나 대형 화재 현장의 경우 면적 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상공에 띄우기만 하면 그 즉시 면적 파악이 가능합니다. 면적 산정 연구 성과에 있어 실험체 주변을 300제곱미터까지 확장하여 가상으로 면적 산정을 대결한 결과 면적이 크면 클수록 드론의 경우 10분 이내로 안정적인 측정 소요 기반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피해 면적 산정의 정확성입니다. 정확도를 위해 바둑판식으로 매핑을 하였고 측면식으로 다각도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방향, 편방향 빠짐없이 매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성과로 면적이 넓을수록 면적 측정의 오차율은 더욱더 안정적이었고 300제곱미터 측정 시 기존의 경우 25%의 오차율이 보인 반면 드론의 경우 오차 8% 이내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연구 성과로 입체적 부피의 분석입니다. 화재 현장은 평면이 아니라 3차원 입체 형태입니다. 부피 분석의 경우 드론의 경우 9제곱미터로 오차율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험 방법으로 현장 위치나 마라지점 위치를 위치 공유 QR코드로 위치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경우 현장 위치나 화재 조사 시 마라지점을 알리기 위해 무전이나 휴대전화로 알려거나 정확한 좌표나 위치를 대규모 화재의 경우 즉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의 기능이 위도 경도의 좌표값을 대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현장 위치 및 화재 조사 시 마라지점 등을 손쉽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험을 통해 오류를 유량 비교한 결과 사람이 무전을 통해 위도 경도 좌표값을 공유할 때 시간이 85초로 오래 걸리고 받아듣는 과정에서 15%의 오류율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론의 QR코드 공유의 경우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였고 오류를 0에 가깝게 하여 기존 무정 방식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한 결과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연구 성과에 대해 요약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4가지 핵심 지표에서 드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첫째, 정확도입니다. 바라진 추적 성공률을 70%에서 90% 이상 높아졌고 면적 산정 오차율을 25%에서 8%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둘째, 효율성입니다. 90분이 걸리던 조사 작업이 단 10분으로 80초가 걸리던 정보 공유의 QR코드를 통해 10초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론은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방식을 압도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증명하였습니다. 물론 드론이 맞는 열쇠는 아닙니다.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30분 남짓한 비행시간이 한계이며 굳은 날씨에서 띄우기조차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실험은 소형 구조물에 국한되었다는 아쉬움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한계점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방향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방 조직에 3가지 향후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극복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접목하여 화재 패턴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발화 원인을 찾아내는 지능형 화재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규정과 사람입니다. 드론 화재 조사 표준 작전 절차 SOP를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를 읽어낼 줄 아는 데이터 분석 화재 전문 조사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드론은 향후 단순한 촬영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화재 조사의 눈이 될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연구가 현장에 정착되어 우리 소방의 화재 조사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이 발화 지점을 특정하고 또 면적 산정하고 QR에서 위치 전송하고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 또 시간을 지나고 굉장히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드론 성적에 착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져왔어요? 이거 해줬어. 활용해서 저희 소방관들한테 요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두 가지. 먼저 저희 고령소방서에서는 인근 그 협력 업체인 드론 업체가 있는데 이 드론의 경우 매빅 30이라는 드론입니다. 드론의 경우 일단 가격대가 한 5천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여러 사항 기능과 다른 사람 측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사람도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로 기능을 탑재하였는데 약 한 7천만 원 정도 드론은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런 드론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드론을 연구를 위해 확보하기 위해 뭐 수십 번 가가지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드론 업체 사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드론은 뭐 전쟁도 지금 활용하고 있죠. 우리 소방 분야에도 어떻게든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화재 조사 분야에도 뭐 분명히 5년 내로 향후 5년 내로 화재 조사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지금 초창기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더 깊게 연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지금 그 기종을 갖다 M30T로 쓰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열화상 카메라 그 후야 그 카메라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 온도 측정 값을 갖다가 몇 도까지 측정을 해봤습니까? 그 측정 값은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고 거기에 거의 있는 기능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화재 최선기의 값을 갖다가 예 800도씨까지 올려봤는지. 네, 800도씨까지 올렸습니다. 그 측정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드론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발화 지점을 드론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근데 초기에
가장 빠르게 드론이 저희 소방 차량으로 현장에 도착하니까 상공에서 드론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을 때 아무래도 바라지점, 가장 불꽃 그 화염이 가장 높은 지점이 그래도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매핑 하셨을 때 그 맥시멈 프라이트 값은 얼마나 주셨습니까? 수시 값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럼 에어리어 반대형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저도 그 드론의 기능적인 면은 사실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화재 원인이라든가 그 드론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